그래서 행정소송은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된다는 게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그게 이제 소송의 제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이 이제 접수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검찰에 좀 보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소송은 그 검찰에 이제 그 보고를 하고,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 이제 소장이 이제 우리한테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그 소장이 이제 행정청한테 이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 소장을 보내줄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걸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라, 뭐 이런 거를 문서를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와 이제 내용들을 쭉 써가지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했다, 뭐 이런 거, 처분치 소송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근데 법원에서 이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은 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1심 재판 전까지만, 1심 재판 첫 변론기일 전까지 그렇게 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바쁘면 30일이 생각보다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뭐 또 변호사도 선임하고 하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주장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서를 우리가 제출하면 되는 그 시간은 충분히 이제 변호사 선임돼서 뭐 답변서 제출 기한 연기 신청서 이런 걸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배당. 네, 그래서 뭐 저기 소송수행사 지정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제 피고가 되면, 조달청장이 피고가 되면 조달청 안에서 이 소송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소송수행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할 공무원을 정해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출석, 준비서면 제출. 네, 요거는 변론기일에 이제 나가서 준비서면, 이제 그 변론 재판이 이제 열리면 우리가 이제 답변서를 냈잖아요. 혹은 이제 이제 원고가 이제 소장을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이러면, 그 다음에 원고가 피고가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반박, 또 주장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고가 이제 준비서면으로 내게 돼요. 원고가 준비서면으로 내면 피고는 그것 때도 또 준비서면을 내고 또 준비서면 내고, 이렇게 서로 준비서면이라는 서류를 계속 내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판에 출석하고 준비서면을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이렇게 재판을 막 하다가 법원이 조정 권고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아까 민사 사건에서 그 영상 봤잖아요. 그래서 부장판사가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민사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사에서는 우리가 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행정사건에서는 조정 권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 정확하게 조정제도가 규정은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법원이 조정 권고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조정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아까는 이제 원피고는 어찌됐든 사인을 했는데 배석 판사가 특이하게 이제 합의를 조정을 이제 안 된 걸로 이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잘 없을 수는 있고, 이제 원고나 이제 뭐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원고와 피고가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판사가 볼 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판사가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원고와 피고 일방이 그 어떤 조정안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합의를 해보다가 반대를 하면,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조정은 이제 성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은 성립되지 않은 거고, 다 모두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되냐면, 조정을 이제 하면 이제 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뭐 업체가, 기업이 이제 1년을 받았잖아요. 입찰 참가를 1년 동안 정지됐어요. 제한됐어요. 자, 그런 처분을 받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면서 6개월 정도가 정지가 됐고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소송을 해서 이제 정지된 기간이 6개월 지났고 뭐 이런 상태에서 조정을 한다. 근데 법원이 볼 때 좀 처분이 좀 과하고 위법하다 그러면 조정 권고를 열어가지고 뭐 이 사건 처분이 어차피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6개월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처분으로 좀 처분을 줄이고 그 대신에 원고 1년 처분에서 6개월 처분으로 줄이고 원고는 그 대신에 소치하를 해주고 요런 걸로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 받아들여지면 조정 받아들여지는 대로 가고 아니면은 이제 판결 선고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소장, 상고장 요거를 이제 제출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 내가 불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판결을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항소장, 상고장을 내서 그래서 이제 판결에 대해서 불복 이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장, 상고장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본을 또 접수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항소장을 낸 다음에 내가 왜 판결에 졌지만 불복하는지 그걸 담은 게 이제 항소 이유서예요. 그래서 그런 서면을 내고 그 다음부터 뭐 준비 서면으로 내고 이렇게 해서 1심과 똑같이 2심, 3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오전에 민법 할 때 도롱뇽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건 이제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좀 특이한데 행정소송은 그 행정청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한테 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 처분이 무효다, 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피고 적격, 피고는 누가 되냐? 취소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행정청이 피고된다. 뭐 참고로 이건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행정성이 없게 된 데는 그 처분을 뭐 귀속하게 되는 국가 공공단체가 피고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훈처가 없어졌잖아요. 보훈처가 없어지고 보훈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보훈처가 했던 그런 처분은 보훈부가 피고가 돼서 승계한다 이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 아니고. 자, 그래서 요 표도 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항고소송에서 원고는 이렇게 되고, 피고, 이거 행정적인 피고니까, 이 표 쉬우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원고 적격, 원고는 누가 되느냐?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취소소송의 경우를 보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러니까 보통은 처분을 받은 사람, 처분을 받은 기업, 이런 데가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뭐 법률 용어인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용어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자자가 사람 자, 한자지 않습니까? 사람을 표현하는 자, 사람 자인데 법률에서 이제 국회 법제처가 요즘 법을 만들 때 저렇게 한자 자자를 쓰면 저렇게 쓰면 그거는 자연인이랑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모두 포함하는 거. 근데 자를 쓰지 않고 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라고 쓰면 이때는 자연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고 쓰면 이거 회사 법인들도 다 포함되는구나. 사람이라고 법조문에 썼으면 이건 자연인만 해당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 중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원고 적격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거 이제 증명이 된다면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공부하실 때 행정법 총론 공부하실 때 판례들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근데 이 두 판례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뭐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서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고 이제 보통은 그러면 처분을 받은 어떤 개인, 국민, 기업들이 원고가 되고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떠냐? 피고 말고 원고의 행정청이 원고가 될 수 있느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행정청한테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느냐, 취소소송을 걸 수 있냐,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처분을 받은 사람 자하니까 거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요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서울시가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취소 소송을. 건축협의 취소 소송을 이제 건 겁니다. 건축협의를 취소해달라. 건축협의가 이제 뭐 잘 안 된 게, 이 건축협의를 갖고 있는 권한자는 누구였냐면 양양군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제 예상하기로는 양양이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서울시가 뭐 공무원 연수원 같은 건물을 뭐 양양의 이 해변가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양양군청이 이제 허가를 내주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해준 거죠. 제대로 이제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서울시가 이제 그걸 취소 소송하는 행정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양양군수가 이게 말이 되냐? 원고는 국민만 되는 거지 무슨 서울시 행정청이 원고가 되느냐? 각하다. 이거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원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고가 달리 다툴 방법이 없다. 해결 수단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이거에 해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군청에게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양양시장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건축협의는 건축허가처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2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네, 이렇게 이제 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소송을 아예 못 해요. 이것도 특이하죠. 민사 소송은 물론 소멸시효 같은 게 있는데 그렇지만 제소 기한 자체가 이거는 아예 딱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처분이 위법해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거 지나버리면 이제 못 하는 거고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뭐 이게 이제 될 수 있긴 한데 이게 되게 기간이 조금 불변 기간, 변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불변 기간. 네. 정당한 사유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소송을 걸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피고로서 소송 수행 공무원이 되는 입장에서는 소송이 우리 조달청한테 걸리면 이게 제소 기간이 도과된 게 아닌가? 이거부터 이제 봐야겠죠. 네. 만약에 그 기간이 넘었으면 바로 우리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각하해야 된다. 소송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공시송달 이런 거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이제 그냥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막 공고만 인터넷 같은데 공고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서류가 간 것처럼 이제 보는 송달제도, 뭐 공시송달제도 있는데 그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 좀 빨리 내용 시간 참 없는데 빨리빨리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소장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피고가 돼가지고 업무할 때 이제 소장을 받게 되면 이런 거.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제소 기간을 도과한 건 아닌가? 도과했으면 각하. 뭐 필요적 전심 절차, 무슨 뭐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면은 뭐 소청위원회라는 건 필요적으로 전심 절차로 특별행정재판으로서 반드시 그러니까 재판의 전 절차로 이전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쳤으면 그것도 각하해달라. 원고 적격이 없으면 각하해달라. 조달청장한테 제기할 게 아니면 피고 적격이었으면 또 각하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해서 각하사유있으면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본안으로 들어와서 원고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증거 이론 이제 어떻게 이론 구성 법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장은 이런 양식으로 돼 있어요. 소장은 그래서 소장 이렇게 이제 서류 제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고 이렇게 여기다 쓰고 원고 누구누구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한자 안 쓰고 보통 요즘엔 생년월일 정도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주소를 써요. 옛날엔 주민등록번호 다 썼는데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 쓰지 않고요. 생년월일만 쓰고 그다음에 주소까지만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추엽 씨가 전국에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누가 소송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생년월일과 주소로 특정하는 겁니다.
피고 서울시장, 뭐 조달청장 이렇게 하고 자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건 거예요. 해임 처분 취소해달라. 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이렇게 나오죠. 말이 좀 어렵죠. 청구 취지 이렇게 나오는데 청구 취지가 뭐냐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원하는 결론 이런 판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판사님한테 얘기하는 결론만. 자 그래서 청구 취지가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면 1번 피고가 2029년 뭐 1월 27일 원고에 대해서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런 결론이죠. 취소소송이니까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니까 이런 결론이겠죠. 그리고 이 2항의 청취 2항의 비용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소장에 쓰는 것도 다 이제 문장으로 쓰는데 법률 문장이잖아요. 법률 문장인데 법률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순서가 특이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서도 어떤 보고서 우리가 공무원 보고서 쓰는 방식은 이제 그 개조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뒤에가 뭐뭐 하였음 뭐뭐 단아가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구원인의 본문은 뭐뭐 단아가 뭐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뭐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쓰고. 근데 이 청구 취지나 청구원인이나 법률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문장 순서가 재밌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 일시, 상대방, 그 다음에 뭐뭐를,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 저희들은 이것만 보고도 이거 법률 전문가가 썼나 안 썼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문장 순서를 정해서 씁니다. 판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날짜도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한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뭐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가 뭐 행정 심판을 거쳤는데 전심 절차를 거쳤는데 뭐 어떻게 패소했다 그래서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건다 이 사건 처분은 뭐 내가 무슨 뭐를 징계를 받아가지고 해임이 돼서 뭐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나는 뭐 그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 나는 뭐 실제 그런 징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가사 그런 행위를 내가 뭐 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기준에 볼 때 해임하는 거는 너무 부당하다 너무 과도하다 다른 징계로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래서 해임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 이런 주장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해임 처분 이런 징계 사건의 경우는 자 그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쓰는 게 본론의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게 이제 청구 원인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청구 취지는 결론을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증거, 증명 방법 이렇게 많이 쓰는데 증거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갑제의로증은 보통 아니고 그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보통 이제 갑제의로증이 그 해임 처분을 받은 해임 처분 통지서가 되겠죠 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소송에서 어떤 처분서 그게 갑제의로증으로 보통 될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증거의 이름을 갑호증이라고 붙여요. 그냥 갑제1호증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갑제1호증 처분서, 갑제2호증 무슨 통지서, 갑제3호증 인사규정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첨부 서류는 뭐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원고 이름을 쓰고 변호사 쓰면 뭐 대리인, 법무법인 나오면 정관 변호사, 담당 변호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원, 뭐 서울행정법원 기중 이렇게 관할 법원을 마지막에 씁니다. 자 그래서 청구 취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썼지만 결론이에요. 소장에 쓰는 결론 원고가 원하는 결론 법률 효과 이게 이제 청구 취지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청구 원인 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결론 주장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법률적인 이론적인 주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재량 일탈남용이다 그리고 위법이다 하다 이런 주장도 이제 하고요. 자 그리고 증거 방법이 조금 설명드릴 텐데 그 증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증거는 아주 크게 보면은 물증이 있고 사람인 증거 인증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이제 물증이죠. 물증이 이제 많은데 인증은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증인이에요. 증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진술하면 그게 이제 인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술했기 때문에 말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실 확인서 진술서를 써줬다. 진술서 쓴 거를 법원에 이제 유리한 증거로 냈다.
이 진술서, 증인 진술서라고 해도 뭐 진술서는 그거는 또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 물증이 돼요. 네, 그래서 서류로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이제 원고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때 그 공무원이 그 저기 건축 허가 처분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입찰차 참가 자격 제한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뭐 어떤 홍길동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서 전화 통화로 물어보면 맞다, 그런 처분 해준다고 했다, 이런 이제 그 녹취를 했어요. 녹음을 했어요. 전화 통화 녹음을. 그래서 그거를 녹취록으로 만들었어요. 법원에 제출할 때는 녹취록으로 속기사를 통해서 만들어 제출해야 되니까 정식적으로. 자, 그렇게 제출하면 그거는 또 물증이 되죠. 그건 또 물증이 되고, 또 요즘엔 다 녹음 파일로 남아 있으니까 그 녹음 파일,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그것도 다 물증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증인의 직접 재판에 나오면 이제 인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랑 같이 제가 그 섞어서 업무하실 때 이제 실제 소송에서 이제 많이 있는 경우 그걸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핸드폰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화 녹음도 많이 하잖아요. 뭐 갤럭시 같은 거 핸드폰 녹음 기능이 되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 아이폰도 뭐 녹음 기능 달린 거 이제 출시하겠다 뭐 이런 기사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변호사들 저희도 이제 녹음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업무상으로 이제 워낙 저도 갤럭시가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아이폰 지금 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화 녹음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뭐 민사소송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돈 받을 게 있는데 못 받게 된다든가, 뭐 그게 뭐 임대차 계약 보증금, 뭐 전세 보증금이건, 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건, 뭐 우리 뭐 부모님의 뭐 사업 거래대금이건, 하여튼 뭐 이런 법률 분쟁이 좀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녹음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그래 녹음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녹음이 뭐 형사상으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간단히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우리 김동건 선생님이랑 이제 통화를 해요. 전화 통화를 해요. 이렇게 둘이 통화를 해요. 그래서 김동건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하는 거를 녹음을 해요. 제가 김동건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녹음을 해요. 제가. 자, 그랬을 때 이 녹음한 거를 제가 이제 증거라고 해서 뭐 저기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이런 게 써요. 이때는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도. 왜냐면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뭐 해도 뭐 처벌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회의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은 건물에 있어요. 같은 건물에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김동건 선생님이랑 박세웅 선생님이랑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회의실 밖에서 뭐 핸드폰이나 녹음기를 이용해서 뭐 도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우리 김동건 박세웅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대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같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떨어져서 녹음기나 핸드폰 뭐 도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녹음을 해요. 몰래 동의를 안 받고. 자, 그랬을 때는 제가 대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제가 이거를 어디 뭐 공개하거나 이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형사소송의 증거로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증거로도 못 쓰여요. 네, 이렇게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나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대화 당사자 간에는 또 녹음해도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그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분쟁이 되면 뭐 증거에 쓰든 안 쓰든 좀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봐서 증거로 또 쓰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되더라도 녹음한 거 가지고 뭐 증거로 안 내도 그 안에 또 내용들이 녹음돼 있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뭐 증거를 안 내도 활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쟁이 되면 좀 녹음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돈 빌려주고 할 때 이럴 때 꼭 계약서를 좀 쓰시라. 요거 하나 또 설명드리네. 자, 우리 녹음 관련해서 제가 또 업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공무원들 업무에서 소송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업무 하시다 보면
이제 민원인들이랑 이제 대응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이제 힘든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핸드폰 녹음 같은 거 잘 되니까 민원인들이 저도 이제 공무원 할 때 그런 태도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서 공무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 안 하고 녹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민원인이랑 통화를 했냐면 그냥 녹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되지 않을 얘기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생각을 이거 녹음되고 있다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저도 좀 조심해서 어떤 뭘 확정되지 않은 걸 확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태도로 저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행정소송에서 진짜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우리 저기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신뢰보호 원칙. 그래서 뭐 행정청이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분을 안 해줬다. 이랬을 때 불허가 취소 소송을 걸어서 뭐 건축허가면 건축허가를 불허가 있다 안 해줬다. 그럼 그 불허가 취소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원고가 뭐 기업이 아니 그때 전화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뭐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랬는데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걸 안 한다 그랬는데 실제 제한 처분을 했다. 반대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막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서 뭘 내냐면 녹취록을 내는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이랑 담당 공무원 정관영이랑 이렇게 통화를 막 30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뭐 통화를 할 때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갖추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서류를 못 갖추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선생님 뭐 사안은 이런데 뭐 저희가 더 검토해 볼게요. 이러면서 30분 되게 길게 막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녹취록은 5분짜리만 딱 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요거만 딱 5분만 잘라가지고 녹취록을 그것만 딱 낸 거예요. 증거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소송이 걸렸어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해요. 그럼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되냐면 그럴 때는 30분 통화하면서 다른 얘기도 다 했어요. 그거는 그냥 조건부로 일반론을 얘기한 거고 상대방 선생님 민원인의 사안은 좀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공무원이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재판에 나가가지고 판사님한테 원고 녹음했으면 녹취록의 일부만 제출했는데 녹취 파일 전체를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녹취록의 일부만 제출하거든요 원고가. 그러면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해라. 그러면 판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도 다 했다. 원고는 원고 유리한 것만 녹취록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가 보통은 당연히 원고 그러면 녹음 파일 전체 내세요. 한번 우리 전체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원고가 그거를 유리한 것만 잘라내서 그거를 전체를 안 낼 수가 없겠죠. 안 내게 되면 그러면 뭔가 불리한 게 있어서 숨기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고는 결국 그 파일을 전체를 내게 되고 그러면 그 내게 낸 거에서 우리 유리한 파일을 또 들으면서 그 파일을 가지고 우리 피고행정청은 또 녹취록을 만드는 거죠. 전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유리한 부분을 뭐 이렇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또 내는 거예요. 증거로. 판사님 법원에서 뭐 녹취록을 만들고 이래주진 않으니까 속기사 사무실 통해서 내면 그러면 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얘기했었다. 이거를 또 우리 주장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되게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고 나중에 또 뭐 그런 소송 업무가 있으면 또 그렇게 다른 공무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약 체결하고 이럴 때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서를 꼭 써야 돼. 꼭 진짜 써야 돼. 물론 구두 계약이어도 계약은 효력이 성립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뭐 이럴 때 만일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약서를 잘 안 쓰잖아요. 차용증 같은 거를 친구끼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전화로 뭐 빌려달라 그러면 녹음 꼭 하고 그리고 뭐 카톡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톡으로 빌려달라 그러면 카톡에다 다 남기고 카톡에 남겨서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뭐 언제까지 갚는 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돈도 다 뭐 요즘 그렇게 하지만 계좌이체로 해서 계좌이체로 남기고 계좌이체에다가도 거기 메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한테 빌려준 돈 뭐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래 다 증거로 좀 남겨서
나중에 문제 없이 이게 분쟁이 돼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뭐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 그냥 끝내는 시간이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에요. 네. 그 뭐 여러분 뒤에 좀 제가 진도를 못하는 부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뭐 저희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 뭐 그때 강의 들었던 뭐 누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궁금한 사항들 여러분들 강의 AS로 좀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는데 요즘에는요 전자소송으로 해요. 전자소송을 하는데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이 아니에요.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이 아니어가지고 불편함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종이로 이제 다 소송하고 이래서 자 이제 민사, 행정, 가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제가 했던 사건의 이제 소장이에요. 아까 이제 소장 양식 한번 종이로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저기 소송하는 소장인데 그 전자소송의 그 소장을 이제 캡처한 것인데 전자소송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저는 변호사니까 사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담당하는 사건이. 그래서 이제 해당 사건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 사건 기록이 전자기록이 이렇게 떠요. 그 전자기록 창 화면을 지금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을 거기서 이렇게 소장을 클릭하니까 이 소장이 딱 여기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장 이렇게 돼 있죠? 똑같죠? 원고 이렇게 주소 쓰고 원고 변호사 이렇게 쓰고 피고는 그때 이 사건은 피고가 이제 행정청이 이제 피고가 됐고 나중에 이제 제가 피고를 변호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교육청 교육감을 이제 대리했고 이것도 이제 그 교육청에서 어떤 이제 교육공무원을 해임한 거죠. 그거를 이제 교육공무원이 나 억울하다, 해임당할 징계당할 일을 내가 하지 않, 뭐 이렇게 해서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임 처분 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하고 이제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원고가 이제 소장을 내고요. 법원이 뭐 인식대 송달료를 못 냈거나 그러면 뭐 어떤 서류를 더 내라 그러면 법원이 보정 권고를 하고 원고가 이제 보정서를 내고요. 그래서 원고가 내는 서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피고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고가 내는 서류들. 원고 서류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이제 소장 같은 것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갑제 1호증에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6호증, 7호증, 8호증 이렇게 번호가 붙는데 피고가 내는 서류는 을호증 이렇게 해가지고 을제 1호증, 2호증, 3호증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고가 소장 냈고 피고가 답변서 냈고요.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간단히 냈기 때문에 준비서면 냈어요. 이거 제가 냈던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다른 소장이에요. 다른 소장인데 이거는 제가 원고들을 대리했던 제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고 1번 누구, 2번 아무개 누구 하고 원고들 소송드린 법무를 나옴 담당변호사 정관 이렇게 돼 있죠. 피고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였어요. 행정청이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이게 병원 사건이었는데 병원에 대해서 병원이 잘못했어요. 병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면 그 환자를 치료한 돈을 환자한테도 이제 받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뭐 보험 수가 뭐 그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양급여라 그래요. 근데 그 요양급여를 이제 원고들이 병원 운영하는 원고들이 잘못해서 환수 결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원고들은 억울하니까 그걸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피고가 몇 월 며칠 날 원고들에게 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런 청구 취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고 소장 이렇게 내니까 피고가 답변서 내고 피고 또 준비서면 내고 또 준비서면 내고 또 원고도 이렇게 준비서면 내고 변론조서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원고가 소장 내고 준비서면 내고 피고도 답변서 내고 준비서면 내고 준비서면 해서 몇 번 이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변론 재판이 열린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순서로 이렇게 하고 뭐 증거 신청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이렇게 써요. 답변서 양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답변할 때 답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조달청이 했는데 그거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건 거예요. 원고가. 그래서 뭐 조달청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위 사건에 관해서 소송 수행자는 우리가 이제 소송 수행자가 될 수 있죠. 공무원이.
다음 같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해달라 이런 걸 하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하고,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거나 또는 기각해달라 이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붙여서. 자, 그래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우리가 이렇게 조달청이 했는데, 근데 이 사건 처분은 어떤 우리 본안전 항변사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쓰면 되고,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런 반박 이런 거 이제 쭉 자세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 방법, 증명 방법, 입증 방법 해서 우리 증거들 쭉 쓰면 되고, 판결은 보통은 참고 자료예요. 보통은 가끔 예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참고 자료로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그 행정청 대리할 때 행정소송에서 이제 답변서 준비서면 낸 서식인데 이제 전자소송으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죠. 그래서 답변서 이렇게 돼 있고 사건 번호 쓰고 원고 쓰고 피고 쓰고 그다음에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하고 30일 안에 안 내도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은 30일이니까 뭐 답변서를 이렇게 한 장만 간단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세한 어떤 청구원인은 자세한 우리의 반박은 그것은 준비서면으로 나중에 내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준비서면을 나중에 이렇게 써가지고 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서면 서식도 돼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행정소송 준비서면이나 행정소송 소장이나 행정소송 답변서나 민사소송도 거의 똑같이 써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민사소송 하실 때도 저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로 판단하시면 되고, 소송 그런 것도 중요하죠. 소송 서식 같은 것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제 잘 안 쓰는 서식 같은 거 이제 검색할 때는 구글 네이버에서 저희도 많이 찾아보고요. 저희가 쓰는 사이트도 따로 있지만 유료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든 공무원 할 때 여러분들 그 서식이나 뭐 어떤 그런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이제 구글 같은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료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있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법률구조공단이 공공기관이고 법률보건소 같은 곳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서식의 스타일은 되게 옛날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되게 정확한 경우 많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좋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서식 서식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좋겠죠. 법원이 올려놓은 거니까 제일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러면 여기 두 개의 서식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네. 다른 변호사들이 올려놓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법률구조공단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변 방식 이렇게 있는데 답변 방식 원고가 주장하는 거를 인정하면 자백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를 부인하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종류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부인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무원으로서 행정소송하면서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고, 모른다고 하면 그건 부인이 돼버려요. 이렇게 주장하고, 침묵은 하면 안 돼요. 침묵을 하면 이걸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침묵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거는 나의 사건 검색인데 요거는 한번 우리가 전자소송을 못 들어갈 때 민사소송도 일상생활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도 어떻게 진행됐냐를 볼 때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화면이 뜨거든요. 그 클릭해 들어가면 사건 번호랑 당사자 이름만 알면 사건의 진행 상황 절차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보는 수상 같은 거 여기다가 사건 번호나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검색을 이제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 확인차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할 수 있고 이거 네.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거나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또 제가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채팅창이 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네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네. 뭐 행정법이든 뭐 민법이든 뭐 아무 법이든 네. 그런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연락처 뒤에 있죠? 제가 앞뒤에 좀 써놨죠? 네, 강의 안에 여기 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연락처 보시고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네, 마지막에 그냥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네, 그 프랑스의 화가가 20세기의 화가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가족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 되게 행복한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이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처럼 행복하게 교육받는 동안 또 교육도 잘 받으시고 또 공무원으로서 또 행복하고 보람되게 그렇게 앞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어려운 법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 화면으로도 볼 때도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강의하기도 너무 편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던 여러분 스스로에게 동료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